건강한 우리 몸. 건강한 우리 몸. 자, 알아야 덜 아프다. 남도 마실의 허준 원광대 광주 한방병원 김재령 과장님 모시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 나이 때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좋아하는 음식 인스턴트 이런 이야기 예.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김재령 과장님은 인스턴트 이런 거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때요? 전 잘 먹습니다. 어머, 갑자기 친근감. 네. 어머, 공감대.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 컵라면 이런 것도 많이 먹고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권장하지 않는 음식 아닙니까? 뭐 그럴 수가 있긴 한데 제가 그 나이가 막 많진 않지만은 네. 어쨌든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뭐든지 과하지만 않으면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과하지 않게. 예, 너무 배부르게만 먹지 않으면 그래서 하여튼 인스턴트를 예. 드시긴 하시는데 과하지 않게 꾸준히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 저도 조금 먹는 편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확 친근감이 들면서 더 친해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그 질환이 아니고 이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네, 그래서 그 한의학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치료 네,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침하고 뜸, 부항, 한약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 아주 굉장히 기본적인 예. 거고 아, 궁금해요. 어쩔 때 침을 넣고 어쩔 때 부항을 뜨고 이러는지. 우리 홍명숙님께서 이 담이 오거나 이럴 때는 침을 맞으면 참 좋더라고요. 막 이런 이야기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자, 침, 뜸, 부항, 한약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샵 9930으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지정남에 남도마실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주 기본적인 질문부터 해볼게요. 침 진짜 가서 이렇게 맞잖아요. 근데 네. 언제부터 이게 사용이 됐고 얼마나 오래된지 그런 건 모르고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예, 사실 저희도 이제 잘 모를 때가 많은데 네. 그게 그래서 의학사 연구하는 교수님들한테 들어보면 기록상으로는 침술이 5,000년 전부터 사용되어 왔다고 하거든요. 5,000년요? 네. 그래서 재밌는 전설이 있는데 옛날에 중국의 한 전쟁터에서 네. 어느 병사가 화살을 맞았는데 네. 근데 화살을 맞은 부위에서 떨어진 부위에 감각이 없어진 걸 느꼈고 그래서 그때부터 침술이 유래됐다는 그런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아, 화살 촉은 이제 쇠로 돼 있는 것이 이렇게 네, 딱 네. 박혔는데 다른 데가 안 네. 움직이니까 5,000년 역사가 됐어요. 네. 오.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전설이라서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진 않지만은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기록을 보면 동양에서만 꼭 침술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네. 이집트의 고대 기록도 보면 맥이라고 해서 침 놓는 자리에 대한 언급이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브라질의 부족들도 신체의 각 부분에 화살을 꽂아서 질병을 치료하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속담에 맥도 못 짚으면서 침통 먼저 든다 이런 속담이 예. 있어요. 예. 이게 뭔 상황도 모르고 알도 못하면서 막 다급하면 막 침통부터 꺼내든다. 예. 네. 이 속담은 굉장히 오래됐을 거 아, 아니에요. 이야, 5,000년이 아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옛날에서 우리 이제 동양에서만 맞았지만 한동안 막 그 서양에서도 많이 맞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침술이 세계적으로 알려진 게 1972년이라고 하는데요. 72년요? 네. 당시에 미국 대통령 닉슨이 중국을 방문했는데 침으로 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고 있는 환자를 목격하고 크게 충격을 받아서 그 이후로 이제 국가적으로 이렇게 침술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라 이렇게 해서 침술이 세계에 알려졌다고 하고요. 네. 그러면은 서양에서 보면 서양 선수들도 침을 맞고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 많이들 찾는가요? 미국의 그런 우리나라로 치면 뭐 명문대학교, 뭐 서울대학교나 이런 것처럼 미국에도 그런 명문대학교 부속 의과대학 병원에서 그렇게 침술을 같이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진짜 침으로 마취가 돼요? 그래서 이게 국내에서도 그 사례가 있긴 하거든요. 침술 마취에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 1973년에 그러니까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되는데 경희대 한방병원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침술 마취를 이용해서 맹장 수술을 성공한 바가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주인공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전 재산을 500 몇 억이 되는 전 재산을 그렇게 사회에 카이스트에 기부하고 이제 은퇴를 하셔가지고 그런
실제로 예, 그 당사자분이 계시고 근데 이게 침술 마취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침을 진통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근데 마취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이 감각을 차단시켜 가지고 수술까지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쉽지 않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하지는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마취도 가능했구나. 이렇게 홍콩 영화 보면 왜 고수들이 아, 예. 혈자리를 탁탁탁탁 하면은 사람이 그대로 얼음 되잖아요. 그런 원리랑 비슷한 건가? 그럼 뭐 침은 왜 이렇게 놓으면 근육통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빨리 낫는 거예요? 어떤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 기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인체에는 기가 흐르는데 이것을 통제하는 게 음과 양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음과 양의 균형을 잃었을 때 기가 역행해서 병이 생긴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침이 이런 기의 흐름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근데 그 시대에는 이제 모든 자연 현상을 주로 이렇게 음양이론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고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의 차이도 지금은 호르몬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때는 또 음기 양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언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에는 침을 놓았을 때 우리 몸속의 호르몬이라든지 혈관, 면역계 이런 게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연구를 통해서 그 효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침을 놨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물질들이 분비가 되는데 그래서 증상이 있는 부위에 직접 침 치료를 하면 주변에 펩타이드라고 하는 이런 혈관을 확장시키는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요. 그래서 혈관을 확장시킴으로써 이렇게 혈액순환이 개선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침을 놓는 자리에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물질의 농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통증 신호가 전달되는 것을 차단해서 이렇게 진통 효과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근육이라든지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인 근막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침이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침의 국소 자극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원리로 순환이 안 되는 손발에 침 치료를 받으면 저림 증상이 좋아질 수가 있고 그리고 아픈 부위에 침 치료를 받으면 통증이 감소하게 되고 긴장되고 단단해진 근육에 침을 맞으면 뭉친 근육이 풀리게 됩니다. 이게 어떤 교통정리 그 경찰관 아저씨가 들어가서 쫙 이렇게 정리하는 것처럼 침이 한번 딱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싹 막 정리가 되고 필요한 데는 더 많이 좀 힘을 넣고 막 이런 거구만요. 네. 그러게요. 근육을 이렇게 저도 이제 공연할 때 항상 근육 뭉치면 침을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장점이 예를 들어서 약을 먹는다고 하면 우리가 어깨 근육이 뭉쳤는데 그 뭉친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서 만약에 약을 먹는다고 하면 그게 어깨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신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작용도 생길 수가 있는데 침 같은 경우는 딱 그 부위를 노리기 때문에 그래서 장점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요즘에 그 침의 효과를 얘기할 때 사실 우리 뇌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뇌와도 관련이 있는데 손이나 발에 그런 혈자리에 침 자극을 하면 그 신호가 이제 우리 척수를 거쳐서 뇌에 도달해서 뇌에서 다양한 종류의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게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침이 전신에 작용한다고 해서 전신 자극이라고 부르고 이를 통해서 꼭 통증 질환뿐만 아니라 다양한 증상에 침이 효과를 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신호가 저기 뇌로 가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게 컨트롤 타워에 딱 가서 지금 여기저기가 지금 이렇게 자극이 오고 있어 하면 자 군대를 보내겠어 막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 연구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뭐 MRI라든지 그런 뇌를 보는 기계들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좀 효과를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근거들을 바탕으로 현대에는 미국의 그런 유명한 그런 명문대학교 큰 병원들에서도 침술이 실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의사분 중에서 지금 미국의 그 듀크 대학교라고 하는 우리 한국의 그런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런 곳처럼 그런 명문대학교 의과대학에 실제로 가서 진료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립보건원에서도 침술에 대해서 수술 뒤라든지 항암 치료 후에 나타나는 구토 또는 수술 후 통증을 억제하는 데 효능이 있고 뇌졸중 재활이나 두통 관절염 등의 대체요법으로 유의미하다고 그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침을 맞으면 어느 정도 쑥 들어갔다가 완전 찌릿
아, 예, 할 예. 때가 있는데 왜 꼭 한의사 선생님들은 거기서 더 이렇게 돌려가지고 더 아, 꾹 더 눌러주세요? 너무 아파요. 아, 그게 이제 자극, 예, 그렇게 음. 자극을 해줘야, 예. 그러니까 그게 뭐 침을 맞았을 때 아파야 된다, 아니면 안 아파야 이게 한의사가 네. 실력이 있는 거다, 이런 의견이 분분한데, 근데 연구들을 보면 그렇게 그 자극을 줬을 때 네. 좀 더 이렇게 효과가 빠르고, 그렇다는 연구들이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 옛날 의서에도 보면 그거를 되게 중시하긴 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침을 놨을 때는 그런 우리가 듣기라고 하는데 네. 그런 듣기감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듣기감. 예. 아, 이런 고통이. 예, 그래서 뭐 찔러서 아프다기보다는 침이 그런 말씀하신 어떤 근육이나 이런 데 닿았을 때 느껴지는 네.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게 느껴지는 게 제일 네. 효과가 좋다고. 근데 침을 이렇게 맞아도 어떤 데는 침을 놨는지 어쩐지 모르는데 어떤 데는 놓자마자 막 이러는 데가 이제 거기가. 네, 예, 그게 그 부위 차이가 있기도 하고 또 좀 더 막 이렇게 뭉치고 그런 부위가 더 아프기도 하고. 예. 근데 요새는 이제 이렇게 침을 넣고 그 전자 예, 요즘에 기계처럼, 전침, 예. 전침 이렇게 막 예, 하잖아요. 그것이 더 많은 효과를 냅니까? 예, 그게 그래서 그 전침이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 침을 이렇게, 왜냐면 침을 꽂아놓고 지나면 사실 놨는지 안 놨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자극을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기 자극이라고 해서 그걸 되게 중시하는데, 그래서 전침이 그걸 흉내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옆에 붙어서 이렇게 계속 자극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전기를 걸어가지고 그 마치 사람이 이렇게 자극해주는 주파수를 흉내낸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어쩔 때는 제발 떼버리세요! 막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 아플 때도 있던데 그런 자극이 좋은 치료법이었구만요. 그럼 침은 왜 침 맞고 3시간 후에 씻으세요, 샤워하세요 이런 이야기도 있고 침은 날마다 맞으면 별로 안 좋아요 막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어떤 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예전에는 그게 맞는 말이었을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옛날에는 소독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었고, 그래서 정말 그 원로 한의사분들은 이런 뭐 알코올솜 이런 거 안 쓰고 그냥 막 놓고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썼던 침은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우산 살같이 되게 굵은 침을 썼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예, 그게 좀 약간 과장된 것 같긴 한데. 아니 그 침을 본 순간 저 다 나았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통증이 안 느껴져요.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침들은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처가 생기다 보니까 예, 그래서 아무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굵은 침을 맞으면 피로감도 심하고 또 소독을 잘 안 하게 되면 감염 같은 사고도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지금은 현대 한의사들이 쓰는 침은 일회용 멸균침이라고 해서 그 포장돼서 딱 일회용으로 쓰는 그런 침이고, 또 침의 굵기 자체가 사람 머리카락하고 비교했을 때 약간 굵은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침 치료 전후로 소독도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맞으셔도 무방하고, 많이 맞으시는 분들은 하루에 2번까지도 이렇게 맞으시거든요. 하루에 2번도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침 치료 후에 뭐 몇 시간 뒤에 샤워해라 이거는 그래서 이 굉장히 얇은 침으로 자극하기 때문에 사실 뽑는 순간 이게 그 상처가 아문다고 봐가지고 그래서 뭐 한 1시간 정도 넉넉하게 1시간 뒤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허준 드라마 보면 왜 대침 있잖아요. 큰 침을 닭에다가 꽂아갖고 왜 그 대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온 아닌가? 다른 한의사는 닭이 죽고 허준이 꽂은 닭은 날라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큰 침도 그게 부위에 따라서 왜냐면 우리 예를 들어서 엉덩이 같은 부위는 이제 굉장히 그 지방층이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그런 데는 좀 긴 침을 쓰긴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장침이라고 해가지고 길이가 좀 길고 살짝 더 두껍긴 합니다. 그래서 침도 종류가 많긴 해가지고 그래서 또 도침이라고 해서 그거는 좀 이제 많이 아픈 건데 그 약간 드라이버처럼 실제 드라이버 정도 굵기는 아닌데 어쨌든 좀 약간 납작하게 일자 드라이버 같이 생긴 침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하기 전에 소독도 더 철저히 하고 만약에 그런 시술 할 때는 입원해서 이렇게 하시고 그렇긴 합니다. 그 납작한 침은 어쩔 때 쓰는 거예요? 그게 막 우리 뭐 손목터널 증후군이나 지금 많이 쓰시는 교수님이 그럴 때 뭐 유착되고 이런 거를 좀 끊어주는 목적으로 그렇게 좀 쓰시는 것 같습니다. 끊어주기 때문에.
그러면 선생님도 장침으로 닭 이렇게 찔러보기도 하시고 그 그러나요? 엉덩이 쪽에 이런 막 장침은 사실 막 그거는 사실 힘든 술기가 아닌데 도침은 약간 그런 게 필요해가지고 저는 이제 도침은 사실 뭐 많이 써본 적이 없어서 네. 예, 그 저희 병원의 침구의학과에서 도침을 많이 쓰시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쓴 적은 잘 없는데 한번 맞아본 적은 있는데 맞아. 예, 되게 근데 정말로 아파가지고 네. 예, 많이 아픕니다. 또 공부하실 때 서로 예, 예. 학생들은 서로 이렇게 환자 역할을 해주신가요? 예,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호침이라고 해서 머리카락처럼 가는 침을 쓰는데 아, 도침은 나중에 이제 한의사 면허 따고 뭐 이렇게 많이 해보고 예. 실험 대상이 되는 네. 환자가 미리 돼보는 거구만요. 그래요. 지금 오늘은 한약의 대표적인 치료 도구들 침뜸, 부항, 한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음악 듣고 와서 계속 나눠볼게요. 궁금한 점 있으면 문자 남기세요. 퓨전국악 비단의 한의지가 들을게요. 퓨전국악 비단의 한의지가 듣고 왔습니다. 질문이 왔어요. 선생님, 임미아님께서 기력 딸리면 침 맞으면 안 된다고 어른들이 그러시던데요. 친정엄마가 너무 마르셔서 허리가 안 좋은데 침 맞으러 간다고 하시면 겁이 납니다. 괜찮은가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네. 그래서 그게 뭐 일단 뭐 너무 말랐다고 해서 침을 못 맞고 이런 건 아닌데 네. 어쨌든 침이나 주사 이런 게 우리가 침습적인 치료라고 해서 어쨌든 몸 속으로 들어가는 거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뭐 기력이 없고 말랐다 요거는 괜찮으신데 진짜로 뭐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이 있긴 하시거든요. 네. 그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해서 그런 거 앓고 계시고 그런 분들은 이제 침뿐만 아니라 굉장히 사소한 상처에서 염증이 시작돼 가지고 그게 보통 사람은 괜찮은데 이제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그게 염증이 확 퍼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걸 조심해야 되는데 특별히 그런 게 없으시면 예, 괜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자가 면역 질환 이런 게 없으면 괜찮다. 예, 막 네. 정말로 그 면역력이 너무 약하고 이런 분이 아니시면 예. 네, 그래요. 임미아님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침 이야기가 됐고 이제 부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부항. 네. 저도 이제 부항 많이 나죠. 부항이 솔직히 불 같은 것도 이렇게 허기하고 딱 넘으면 예. 쭉 이렇게 빨려 들어가잖아요. 예. 부항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항 같은 경우는 예전에 리우 올림픽 수영에서 금메달을 딴 펠프스라는 선수의 어깨에 이렇게 부항 자국이 나 있던 거를 계기로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요. 그리고 그 참고로 부황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황이 아니라 그 항아리 할 때 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부항 같은 경우도 이게 아시아권의 전통 무술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서양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부항을 사용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양에서도 그 사열요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바늘로 피를 낸 다음에 이게 부항을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유행을 했는데 거기 그 당시에는 근데 굉장히 과하게 해가지고 정맥을 이렇게 절개하고 의식을 잃을 때까지 피를 이렇게 뽑았다고 하거든요. 오미.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이 생겨서 서양에서는 이런 부항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제 한의원에 가서 이 부항 사열 이렇게 할 때 부항은 안 아픈데 따끔따끔따끔 예. 그게 아파가지고 그게 좀 겁이 나긴 해요. 그 부항을 하면 이제 저도 이제 부항 자주 하는 편인데 효과가 어떤 겁니까? 예, 그래서 부항은 이게 부항 컵하고 접촉된 피부 사이에 음압을 형성해서 인체에 자극을 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압같이 피부를 누르는 압력을 양압이라고 하고 부항처럼 피부를 당겨주는 압력을 음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항의 음압이 시술 부위의 피부와 조직들을 이렇게 늘어나게 하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이를 통해서 혈액순환이 증가하고 신진대사가 증진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부항 시술을 할 때 나오는 어두운 색깔의 피가 죽은 피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나오면 좋다고 했는데 아니요. 예, 근데 사실은 이게 정맥에서 나오는 피기 때문에 정맥에서 나오는 피는 원래 이렇게 색깔이 어둡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정상적인 혈액으로 보는 게 맞고 그래서 근데 피의 색깔이 그래서 중요하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러면 이제 뭐 그렇게 피를 빼주는 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 부항으로 배출된 혈액을 분석을 하니까 실제 인체의 그런 노화를 촉진하는 그런 해로운 물질들의 농도가 높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피의 색깔 여부를 떠나서 부항이 이런 인체에 해로운 물질들의 배출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혈액순환이라든지 면역 반응 이런 것들을 촉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연구가 돼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하나 있고 세트가 예. 뭐 사혈을 안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부항을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것도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것도 이렇게 이렇게 혈관들을 살짝 이렇게 부항을 세게 당겨주면 색깔이 변하는 게 혈관들이 살짝 출혈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 몸을 이렇게 치유하는 물질들이 그쪽으로 모이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혈액순환이라든지 대사가 좀 좋아지는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우나를 가면 사우나실에 이제 언니들이 부항으로 진짜 고슴도치처럼 하고 있거든요. 등에다. 근데 이제 가끔 보면 너무 빨갛게 달아오를 정도로 하고 있는데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그래서 일상에서? 그 부항 같은 경우 일반적인 부항은 그게 뭐 상처를 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감염 위험 이런 건 적어서 괜찮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하면 특히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정말로 이게 피부가 되게 심하게 이렇게 찢어지거나 그러거든요. 어머머. 저희가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시고 진짜로요? 그래서 그게 또 사람마다 다 다른데 너무 과하게 과하게 이렇게 당겨버리면 피부에서 굉장히 염증이 생기고 그럴 수 있어가지고 또 만약에 그 부항 하나를 여러 명이서 같이 공유를 한다 이거는 사실 되게 추천드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게 왜냐면, 많이 쓰는데. 그게 그런 거에서 이제 뭐 감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쓴다고 하면 나만 쓰는 그런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항을 이렇게 하나를 세게 이렇게 달아당겨가지고 피부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걸로 막 등을 이렇게 막 문질러요. 앞뒤로. 그래서 등이 빨개져요. 그런 거는 뭐 효과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아마 시원하긴 하실 것 같은데 하고 막 더 세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막 너무 세게 하다 보면 똑같은 경우인데 피부가 벗겨진다든지 그러면 이제 염증이 생기고 이러면 이제 또 2차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아마 시원하고 그래서 또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주의는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제가 이제 사우나를 예전에 좋아했어요. 안 가본 너무 오래됐는데 그 실리콘 부항 이런 거 있거든요. 종류별로 막 어른 손바닥만한 거, 애기 주먹만한 거 그런 것도 부항으로서 효과가 있는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의사님들은 모르시는구나. 일단 긴장을 뭐 이렇게 그러니까 부항 목적도 근육 긴장 이런 걸 풀어주는 목적이기 때문에 뭐 그런 목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안전성이기 때문에 크게 뭐 피부에 상처를 내고 그러지만 않으면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자극해서 세게 하는 거는 비추. 공용으로 쓰는 것도 비추네요. 그러면 이제 뜸은 어장갑니까? 저도 한동안 뜸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뜸이 열자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몸을 따뜻하게 열자극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내부의 장기들의 움직임을 자극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뜸의 한자를 보면 오렐 구자 불 화자가 합쳐진 글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석하기를 장기간 할수록 좋다 또는 만성 질환에 그러니까 오래된 질환에 뜸을 사용하면 좋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뜸은 주로 손발이 차시다거나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월경통이 심할 때 또는 소화기가 약하시거나 변비가 있으실 때 많이 사용하는데 그래서 주의할 것은 이게 잘못하면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뜸이 장기간 할수록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여러 날 동안 꾸준히 하시면 좋다는 거고 한 번 할 때 지나치게 오래 하는 것은 피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뜸을 뜨는 시간만 잘 지킨다면 화상을 입을 염려가 없는데 근데 이게 하시다가 뭐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하니까 잠드시는 경우도 있고 또 지나치게 장기간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화상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조심하실 분들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인데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적절한 뜸 자극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니까 좋은데 근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감각이 떨어져 있어서 뜨거운 것을 잘 못 느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피부는 화상을 입을 정도인데 본인은 뜨겁지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화상이 생겨버리면 쉽게 아물지 않고 오히려 더 이렇게 염증이 퍼지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아주 뜨겁지 않게 여러 날 길게 만성질환 가시는 분들이 하면 좋다. 그래요. 너무 좋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럼 한약을 이제 한제 먹어라, 두제 먹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한약은
어쩐 겁니까? 네, 그래서 이게 한약에서 특히 그런 서양하고 좀 관점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 약재가 특정 증상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 서양 쪽에서는 그거를 계속 쪼개가지고 어떤 성분이 그런 효과를 내는지 찾아서 그것 딱 하나만 추출해서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근데 우리 동양에서는 그런 하나의 약재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효과를 낸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약재 전체를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예로 고지혈증에 쓰는 양방에서 쓰는 약 중에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요. 네. 이 스타틴이 한약재 중에 홍국이라고 하는 한약재에서 추출한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서양에서는 이렇게 성분 하나만 추출해서 쓰는 거고 한약에서는 전체적인 그런 약물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보고 약재 전체를 쓰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서로 관점이 다른 거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하기는 좀 힘들고, 그리고 질환마다 양약이 강점을 가지는 경우가 있고 또는 한약이 강점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세균 감염성 질환 같은 이런 감염성 질환에는 양약이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네. 그리고 소화기 질환이라든지 어떤 만성 질환 이런 것들이 한약이 강점을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약 같은 경우는 이게 그래서 좀 밝혀진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고요. 왜냐하면 네. 과거에는 한약 안에 무수히 많은 성분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거를 다 연구를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유전자 수준에서까지 이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우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한약들 위주로 해서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고 그리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효과를 내고 그리고 중요한 게 특정 양약하고 같이 사용했을 때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많이 얘기되는 것이 장내 미생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의 분포에 따라서 한약이 효과를 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보고들도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이제 세세하게 성분까지 다 분석이 되고만요. 예. 그 항상 우리 김철영 관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뭐든지 적당히 예. 과하지 않겠는데 예. 한약도 계속 너무 오랫동안 먹으면 좀 간에 뭐 무리가 간다든지 오히려 효과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이야기 들은 적 있는데 예,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게 모든 약들이 뭐 양약이든 한약이든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은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한약 의서 중에 신놈본초경이라고 해가지고 그 본초가 우리가 말하는 한약재인데 거기서 그 한약재를 3가지로 등급을 구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품, 중품, 하품으로 구분을 했는데, 그래서 상품은 독성이 없어가지고 오랫동안 장기간 복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런 약재고, 그 다음에 하품은 독성이 좀 강해서 치료 목적으로 짧게 단기간 써야 된다, 뭐 그런 약재고, 그 다음에 중품은 이제 상품, 하품 사이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그래서 뭐든지 지나치게 먹으면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 근데 적절한 용량으로 적절한 기간 동안 드시면 이제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건강한 우리 몸 시간에 늘 이렇게 다시 한번 쇠뇌되는 건 적당히 다음은 못 쓴다. 김철영 과장님의 늘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아이고 오늘 좀 너무 재밌었어요. 침, 뭐 부항, 등, 한약 기본적인 건데 잘 모르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오늘 김철영 과장님과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앞으로 어떤 질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샵9930 카카오톡 오프채트만 지정남의 남도마실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철영 과장님 가시는 길에 이스턴 녹스의 100꽃 띄워드립니다. 살펴가시죠. 네, 감사합니다.